안녕하세요. ETF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ETF 하우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ETF 하우소의 세 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솔루션부의 전세원 선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준호 팀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 옆에 오늘의 주인공이 나와 있는데요. 김준호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에이스 ETF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신한투자증권 고객님들에게 저희 에이스 ETF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한국투자신탁운용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할 텐데 그래도 회사에 대해서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네네. 간략한 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은요, 1974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자산운용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산운용사들마다 고유의 ETF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 브랜드는 에이스입니다. 원래 기존의 브랜드는 킨덱스라는 브랜드였는데 저희가 2022년 10월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단행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빅테크, 반도체, 미국 장기채, 그리고 월배당 ETF까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이제 테마에서 경쟁력 있는 전략의 ETF들을 좀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시장에 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라인업들도 굉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들어볼게요. 네, 저희 에이스 ETF가요, 정말 다양한 상품 라인업들을 이제 갖추어 놓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장기채입니다.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30년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국내 ETF 시장에 이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가 정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ETF들 중에 저희 에이스가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ETF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국 장기채 ETF는 환해지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에게 좀 선택의 폭을 좀 넓혀드리기 위해서 올해 환 노출형 그리고 엔화 노출형까지 추가로 상장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어떤 환해지 전략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가장 많으신 빅테크랑 반도체입니다. 보통 나스닥 100 지수를 통해서 기술주 투자를 하고 계신데 대표 지수와는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미국 빅테크와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당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지고 있죠. 특히 이제 월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커버드콜 전략 ETF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에이스 ETF도 지난 2024년 4월 국내 최초로 데일리 옵션을 활용한 커버드콜 전략의 ETF를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선보이면서 역시나 월배당 투자자분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하면 보통 이제 미국 투자에 집중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의 어떤 분산, 좀 지역의 다변화 차원에서 인도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에 걸맞은 ETF 라인업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사실상 이제 4분기를 저희가 지나가고 있고 이제 어쩌면 벌써 내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팀장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시장에 대한 조언, 방향성 이런 것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짧게는 남은 4분기, 그리고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에 있어서 가장 역시나 화두가 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와 쏠림 완화 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쏠림 완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M7이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미국 시장을 주도를 했었죠. 실제로 S&P 500의 상승분의 절반 가까이를 상반기까지 이 M7이 좀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S&P 500 내에서 이 M7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역대 최고치까지 지금 네. 올라와 있는 수준이에요. 굉장히 미국 시장이 이 M7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그쵸.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즉
이제 M7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섹터로의 어떤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고객님들의 포트폴리오가 어떤 지금까지 어떤 빅테크들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순환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섹터로 분산을 조금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뭐 상반기까지라고도 봐야 될 것 같고 뭐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빅테크 중심의 매그니피센트 7, M7 종목에 투자자들의 집중도가 컸다면 이제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섹터를 분산한다든지 아니면 뭐 채권 쪽이라든지 배당형에 또 주목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에 대한 판단을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 좀 주목해 보십니까? 금리 인하 역시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있었죠. 그쵸. 실제로 시장에서는 25bp 금리 인하가 좀 유력하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50bp, 결국에는 B컷 금리 네.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남은 11월, 12월 각각 25bp씩 총 50bp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이미 채권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채권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은 올해가 끝이 아니잖아요. 뭐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채권뿐만 아니라 과거의 금리 인하 시기에 성과가 괜찮았던 자산들에 대한 관심, 내년까지 계속 두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저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이제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자산 쪽에서는 미국 장기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정말 채권은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네. 장기채 같은 경우는 조금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자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반비례하는 그렇죠. 관계죠. 채권의 금리와 가격은 반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채권 금리가 내려갔을 때 가격의 상승폭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이라면 잔존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를 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기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장기채 투자를 하실 때는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꼭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듀레이션이 뭔가요? 듀레이션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듀레이션은 쉽게 말하면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듀레이션이 긴 채권이나 채권형 ETF일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이 약 16.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 굉장히 높은 ETF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간 막연한 기대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떠한 이런 변동성에 굉장히 민감한 ETF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기에,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내려갈 때는 높은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금리가 상승하면 그만큼 또 자본 차손을 감내를 하셔야 되는 ETF가 장기채 ETF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조금 민감하시는 분들은 장기채 투자하시는 ETF는 별로 그렇게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섹터를 또 봐야 되나요?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빼놓을 수가 조금은 없겠죠. 진부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반도체는 뭐 내년이나 후년이나 계속 가져가야 되는 섹터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까지 가장 강력한 시장의 주도주였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사실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투자 심리가 묘하게 바뀌고 있죠.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논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고, 무엇보다 투자자분들이 이 AI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을 많이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AI 과잉 투자 논란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이 알파벳 CEO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AI 관련된 투자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빅테크들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분기 실적 발표 현장에서 이 알파벳 CEO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AI는
과소 투자 위험이 과잉 투자 위험보다 훨씬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많이 투자하는 것의 리스크보다는 적게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더 크다. 그렇죠. 지금 빅테크들이 어떻게 보면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AI이거든요. 네. AI 경쟁력에 따라서 빅테크들의 경쟁력이 좌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것을 언제 수익화할 수 있을지를 고려를 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큰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빅테크들은 자본 지출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반도체가 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내년, 후년까지도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에 하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를 주셔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지난 수년 동안 반도체 산업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변화들을 조금 관측을 해보면 2, 3등 기업이 1등 기업을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요. 1등 기업과 나머지 기업들의 격차가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네. 관측이 되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업황이 좋을 때는 그 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좋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요. 그런데 시장이 약간 조금 성장이 둔화된다, 약간 투자 심리가 완화된다, 그런 국면에서는 확실히 1등 기업과 나머지 기업들에 관한 어떤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어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이 대표 지수를 통해서 시장 전반에 투자하시는 방법으로 반도체에 투자를 하셨다면 좀 앞으로는 1등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슬림화하는 것을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조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AI 산업의 발전은 계속 이제 이어질 테니까 그렇죠. 거기에 꼭 필요한 산업은 이제 반도체. 음, 반도체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가기보다는 1등 기업, 그렇죠. 그리고 음. 약간 선두를 달리는 그렇죠. 에이스 역할을 하는 음, 기업들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네, 맞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섹터 이외에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지역, 사실 저는 감이 살짝 오기는 하는데요. 여기 나오시는 모든 이제 매니저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신 지역이에요. 그래요? 인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인도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ETF 투자하시는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미국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런데 그쵸. 여전히 미국이 글로벌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라고 저도 보고는 있는데, 투자적 분산 차원에서 미국의 국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도 역시나 인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도가 유망하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인도 성장을 이끄는 축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첫 번째? 번째는 네. 중산층의 성장. 네,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인도 인구수 14억 명이잖아요. 네, 그렇게 많아요? 중국을, 중국보다 이제 많나요? 그럼? 중국을 제치고 공식적으로 이제 전 세계 인구수 1위는 이제 인도가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이 14억 인구에 걸맞는 내수 시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 투자에 관심 없는 분들도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 하면 인도?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도에 어디에 투자를 할까? 자연스럽게도 소비재에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소비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네.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도의 중산층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그렇죠. 중산층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득이 증가하면 네. 소비 패턴이 달라지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맞아요.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소비를 했다면, 이제는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소비의 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도 소비재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뭔가 생필품이나 어떤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 인도 중산층이 성장함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이 어딜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전제품 중에서도 에어컨, 자동차 중에서도 SUV,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이런 쪽들에 조금 포커싱을 해서 인도를 바라보시면 인도 소비재 투자를 조금 색다르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첫 번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약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리하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네, 인도의 경우에도 단순히
우리가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맞아요. 중산층이 확대된다는 거에 주목을 해서 이제 소비재 섹터를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잘 들었고요. 인도 성장을 이끄는 게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다라고 처음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첫 번째가 중산층의 확대, 네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인도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 정부도 이러한 이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소위 말해 밀어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한 정부의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바로 인도의 대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초기에는 국가 재정이 그리 탄탄하지 않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도 역시나 지금 대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사례들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죠. 과거에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을 도모하던 시절에 대기업들한테 어떤 국가의 기간 산업들을 소위 말해 몰아주고, 대기업들은 그런 산업들을 또 이제 부흥을 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신사업들로 또 확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성장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지금 인도 역시나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성장을 도모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주가나 어떤 기업들의 실적도 대기업들이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인도의 어떤 이런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특히 인프라나 에너지 부분에 강점을 가진 네. 그런 대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국의 장기 채권, 반도체, 그리고 인도에 대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앞으로 투자자분들의 향후 판단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준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